아직까지는 정복되지 않겠다라고는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 인간끼리도 연애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카운셀러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어떤 굉장히 많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데이터를 되게 기납적으로 잘 갖고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느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보통 일반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유사한 감정들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초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감정이 정말 어떤 맥락만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빅데이터와 그리고 어떤 통계적인 근거로 해가지고 전달해 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인간이 위로를 하는 것보다 기계가 위로를 해주는 방식이 훨씬 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더 깊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불확실하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감정이나 창조 영역도 끊임없는 개발과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장기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씩은 기계 영역으로 대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인 토론자님에서 말씀해 주셨던 건데, 아까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겨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기계가 아직은 감정을 갖지 못한 특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 갑자기 관심사가 생겼는데, 스포츠 경기를 보잖아요. 우리가 프로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은 그 보는 관객들도 그 스포츠 막 눈물 나는 막 그 드라마 과정도 있고 그런 것들에서 열광을 하고 막 흥분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도 있고 또 실제로 그걸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그 내부적인 또 기쁨들도 있잖아요. 뭐 이제 야구로 따지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하면은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는 선수들. 근데 이 선수들이 단순히 관객들한테 이제 유희를 주고 많은 연봉을 받아서 혹은 그 성적 때문에 이제 다음 연도에 내 연봉이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의 기쁨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게임 자체에서 내가 활동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 성취감 자체가 이 모든 큰 그림들이 결국에는 어떤 스포츠 산업을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현영 씨가 좋아하는 축구가 로봇끼리 하는 축구로 변한다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신체 능력이 인간이랑 비교할 수도 없는 멋진 로봇 축구 선수들이 공을 정말 막 멋있게 슈팅하고 정말 힘있게 달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즐거워할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아닐 것 같아요? 일단은 인간이 스포츠를 통해 감동을 얻는다는 자체가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동질감으로부터 비롯된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같은 인간이지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성취를 얻어내는 게 이제 스포츠에서 나오는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 기록을 경신한다든지 뭐 마라톤을 뭐 기록을 경신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인간의 한계를 자꾸 초월하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감동과 희열, 그리고 나랑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오는,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오는 감동은 그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오는 감동과 희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봇이 대체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베이스가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인간이 하는 스포츠와는 느껴지는 그런 감동과 희열이 좀 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핑 테스트 같은 것도 규제를 하는 게 그런 약을 투여를 해서 신장을 올리는 게 무의미하게, 왜냐면은 만약에 진짜 자극적인 경기와 좀 더 스피드하고 파워 넘치는 경기를 하려면은 모든 선수들을 다 도핑시킨 다음에 뭐 뛰게 하면 되는 건데 사실 뭐 그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모른다면은 네. 재밌을 수 있죠. 소림축구 영화 그렇죠. 보셨던 것처럼 네. 사실 그 도핑을 한지 모르면은 사람들이 보고 열광할 수 있겠다. 그렇죠. 모르면 또 열광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로봇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는 단순히 보는 게 그 경기 자체를 보는 것을 넘어서 어떤 그 선수들의 영역과 관중들의 영역도 있고 또 이 두 가지가 뒤섞이는 영역도 있고 관중들은 또 선수들의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같은 인간으로서 어떤 희로의 나락을 느끼고 거기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지까지 이렇게 네. 탐색을 한다. 이제 그런 굉장히 다층적이고 되게 총체적인 부분이 어우러져야지 이런 감정이라는 것들이 공유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로봇으로 대체를 하더라도 쉽게 인간 영역으로 들어오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엔 아까 여기서 좀 중요한 키워드가 약간 동질감이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떤 능력과의 별개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동안에는 뭔가 능력 그리고 인간이 지금 보일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 어떤 목적, 내가 사람인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것들이 굉장히 집중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게 엄청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어떤 사람이 돼야지 아니면 누구를 보고서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사람이 어떤 멋있는 사람이 돼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나를 되게 좋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살고 있는데 사실 결국에는 그런 능력 부분의 퍼포먼스 부분을 기계가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면 인간은 사실 이제 목적이 아니라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중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인간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 저기 돈 벌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세상은 기계 영역으로 그냥 다 대체를 하고 사람들은 저기 유토피아에 올라가가지고 수박 주스 TV 메시 그라운드 뛰는 거 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기술이 발달할수록 좀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오히려 그리고 그 창조의 영역 아까 말씀하실 때 소설 얘기하면서 제가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그 만약에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고 미술 작품을 완성해내도 그거를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는 건 아직은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그 작품에서 가치를 찾거나 감동을 느끼거나 뭐 재미, 슬픔을 느끼는 건 인간이 하는 일이라 만약 작품을 만들어내고 창조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완전 별개의 영역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AI가 이제 딥러닝과 어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 작품을 출품을 하는 거죠. 인간이 보면서 이 자식 잘 그리는데? 좀 피카소보다 나은 애 같은데 이렇게 되다가 이제 AI 심사위원이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나타나게 돼요. 이제 또 그런 인간의 평가 점수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할 필요도 없고 이제 AI가 평가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겠다라는 영역이 되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이걸 보고 진료할 수 있는 거죠. 뭐지? 재미 하나도 없는데? 저 별로 쓸모없네 하고 또 인간은 다른 영역의 어떤 다른 장르와 또 인간만이 또 기계가 할 수 없는 또 인간이 기계는 그냥 그걸 기반으로 계속 학습을 했던 거고 인간은 또 이 학습 과정을 보면서 별로 저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서 또 다른 계층의 영역을 창조해낼 수 있겠다. 결국에는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다. 호기심이나 그리고 뭐 진려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감정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 감정을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후천적으로 이제 쌓아온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감정이라는 것들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냐의 어떤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인간이 기계와 가장 다른 거는 그 존재 자체로 목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존재의 가치가 중요했었던 거고 또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어떤 선천적인 감정이나 창조에 대한 열망, 호기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진다라고 정리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 우리끼리 얘기를 하더라도 어느 부분이 살아남고 어떤 측면이 더 부각시켜야 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런 방향으로 사회가 만들어주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숱하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제도나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거든요. 항상 탁상 공무원 많고 말만 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 혁신의 시대에서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조금 변화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으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다들 종합이 되셨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시스템, 뭐 제도도 있을 거고 어떤 평가 제도도 있을 거고 우리가 실제로 10대를 거치면서 몸소 느껴왔던 그 현장에서의 기억도 있을 텐데, 그럼 교육이 어떤 창조성이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에 대해서 일단 큰 주제로 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옛날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평가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가 심사를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창조력 의사결정을 아무리 강조하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 생산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 그걸 평가하는 거는 그 창조성을 강조한 교수가 됐든 아니면 뭐 선생님이 됐든 어떤 작품을 평가할 때도 그 가르친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을 평가하기보다는 진짜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거 너가 창조를 하면 내가 이걸 평가하고 너가 창조적인지 판단할게, 이게 아니라 너가 이걸 창조했을 때 너가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강조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라면 모르지만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반부터 평가 기반이기 때문에 어떤 창조에 대한 가치 판단보다는 네. 창조 행위라는 그 자체를 고무시키는 그런 것들이 보다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잘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요. 저 동감을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교육은 언제나 항상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이제 어느샌가부터 바뀌었고, 평가 위주의 시스템이며 뭔가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궁금하지 않고 항상 점수화, 국영수사화 이런 것들만 좀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뭐 이런 능력을 함양하기엔 사실 지금 교육 시스템은 많이 맞지 않는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1등 고등학교 이렇게 하면은 떠오르는 고등학교 있어요? 저는 민사고. 그렇죠, 민사고, 상상해. 네, 상상고 이렇게 다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최고의 고등학교다, 정말 좋은 고등학교다 이렇게 툭툭 나오는 그런 고등학교 보면은 커리큘럼이 그렇게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거든요. 특히 민사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학생들이 어떤 거를 좀 잘할 수 있고 좀 좋아할 수 있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과는 입시 결과도 좀 좋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더 이런 거를 기르려면은 자유학기제라든지 아니면 뭐 CA 활동, 클럽 활동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자기 탐색의 시간과 좀 더 경험 위주, 체험 위주의 좀 커리큘럼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런 데서 창조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함양된다 생각을 해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현역통장님의 의견은 어떤 입시 위주의 교육이나 평가 지표에서 좀 탈피를 해가지고 CA나 자유학기제처럼 어떤 창조력이나 어떤 그런 의사결정에 도달했을 때 그런 의사결정 능력을 학생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되게 유연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그러면 근데 보통 요즘에는 우리나라 입시가 일반적으로는 평균적인 의무교육에 기반해가지고 공교육 자체가 어떤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육이다 보니까 어떤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어떤 틀을 기준으로 갖고 바라보니까 요즘 학생들의 어떤 학업 능력, 학업 수행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자유학기 이런 시범 시험 결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렇죠. 어떤 자유학기제 시행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유학기제에 대한 비판 자체가 애초에 그 전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고정관념에 박혀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동감하고요. 그리고 평가 기준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에도 굉장히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뭐 기계 혹은 AI가 발달할수록 인간은 조금 더 독특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장르를 만들 정도의 창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창조력은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도전이 기반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이제 뭐 실패가 용인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다 보니까 도전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 실패를 좀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학교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평가를 없애는 것 중 평가 없애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평가가 도움이 안 되고 뭐 그냥 하는 거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게 전부 다 기록이 되는 거고 학생 입장에서 혹은 학부모 입장에서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지금 당장 없애라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반발이 크겠지만 그런 걸 감수하더라도 좀 없애는 게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사고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창조력을 만드는 환경이 중요한데 그는 장르를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창조력들이 나타나려면 우리 교육의 도전적인 이야기들이 필요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것 자체가 네. 평가라는 것들을 장기적으로 없애가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종섭 씨는 경제학도로서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저는 경제학도로서가 아니라 교육과 경제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 입시교육의 산물이죠. 이제 외고를 진학하기 위해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했었고 외고를 가서도 이제 학교의 커리큘럼을 따랐죠. 이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었던 일본어, 중국어 수업도 열심히 들었고 이제 커리큘럼을 따랐는데 저는 중앙대학교 입학할 때도 이제 제 꿈이 뭐 경제학을 배우고 싶다였던 게 아니었고 이제 외고가 가진 무기를 쓰기 위해서 이제 진짜 입시만을 위한 교육을 받았고 뭐 대학교 와서도 뭘 해야 되는지 모른 채 4학년이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학 간판도 되시고 아 되게 제가 활동적인 이제 경험들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약간 고등학교 때 갇혀 살았었나 봐요. 그때는 이제 외고를 가서 남들이 다 하는 논술 준비하다가 영어 논술을 진짜 중앙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영어 논술을 준비했었고 입학을 했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참에 그 말씀하신 홍보대사 활동은 제가 이제 학교를 오면서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도전을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 제 외고 경험이 그때는 되게 고마웠어요. 이제 학업 분위기도 잘 조성이 되어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창조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나 뭐 리더십적인 면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재미없는 곳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감을 저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저희 항상 고등학교 때까지 숱하게 듣는 말이 대학 가면은 다 할 수 있다. 참아라. 너의 창조력은 필요 없다. 너의 창조력은 대학 가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대학에 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입학사정관제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친구들은 그래도 뭐
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 그래도 쌓아 올리는 훈련도 하고 대학에 와서 나름 이렇게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지만 근데 또 결국에 더 큰 그림에서 보면은 그런 친구들도 대부분 다 대학 꿈이라고 생각해서 왔지만 사실은 그게 내가 정말 좋아서 했던 것들은 아닌 친구들도 많았고 정작 대학에 와서 어떤 내가 10대 때 기대했었던 것들과의 괴리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 보면은 대학에서 자란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면 대학 와서 어떤 고등학교 때 관성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끌려만 가고 뭔가를 주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총체적으로 어떤 초중고 어떤 공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대학에 가서도 이제 모든 과정 자체가 어떤 창조력과 책임감, 의사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본질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랑 맞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지금 파트 처음에서는 창조 어떤 인간만 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는 과연 그런 것들을 좀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었나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회의가 많이 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아까 많이 말씀해 주신 평가 방식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좀 의견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서 이제 파트 1에서 인간이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중 하나가 욕구를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누군가는 대학에 와서도 자신의 자유로움 이런 것보다는 이제 틀에 박힌 이렇게 점수로 표현되는 나에 좀 더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그 사람은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삶이 있겠죠. 이제 뭐 공무원이 된다든가 이제 뭐 평가지표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행동은 어떤 삶을 원하는가가 좀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바꾸고 싶다 혹은 뭐 대한민국의 현재 자라는 10대를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10대들이 무엇을 원하게 만들 것인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이제 학교에서 배웠듯이 학교에서는 우리 점수가 중요했고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걸 강조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그런 삶보다 다른 삶도 충분히 가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다른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뭘 바꿔주고 평가지표 중에 창의력을 넣어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무엇을 더 원하게 할 것인가가 그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이제 의견들 교수님 영상뿐만 아니라 어떤 저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창조를 평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창조를 평가한다고 하면 어떤 창조나 인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지표로 삼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분명히 이거를 지표를 위한 다시 교육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예를 들면 인성평가가 어떤 사람의 진학이나 어떤 취업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거나 혹은 창조 능력들을 평가하는 지표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단기간에 더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뭐 개인 교습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행할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배웠는데 결국에는 어떤 중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욕구를 정의하는 것이 되게 본질적인 인간의 가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욕구를 내가 정의할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사실 평가나 점수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어떤 개인의 인생의 루트를 설계하는 데서 이렇게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어떤 평가 지표나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지 내가 어떤 분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런 부분에 맞겠다라는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평가나 지표라는 그 특성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이것들을 사회가 어떻게 활용하고 개인에게는
이제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을 짜야 되느냐 이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중요한 토론자님 의견에 동참하는 게 그냥 그렇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커리큘럼과 평가 방식 모두 향해야 된다. 저희가 메이플 스토리를 하더라도 그 캐릭터마다 게임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아. 메이플 스토리 하더라도 사실 전사 뭐 100점, 마법사 70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사 뭐 힘 80, 뭐 인트 70, 근데 마법사 인트 100. 그러니까 이게 전사는 힘이 세고 마법사는 마법력이 세고 궁수는 원거리력이 센 거고 이런 식으로 게임도 캐릭터마다 그 특성과 재주가 다 달라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런 식으로 다양성을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과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공적으로 마련되는 생각하고요. 성격 유형 검사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성격 유형이 있습니까 사실. 그거를 사실 제 친구 중에 그 그루빌룸이라는 이제 그 그룹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